김주현 선생님의 키워드가 이제 마지막 추가 질문에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계몽의 위기에 그래도 역설적으로 마음의 이제 어떤 근원적인 위안을 얻고 또 대안을 세우는 그런 발표가 있으셨고, 이 반기성 선생님의 발표는 이제 익숙하기도 하고 생소하기도 하고 문학을 얘기한다는 게 참 무력하기도 하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두 분 발표 다음에 제가 하는 것은 참 불리한 발표였습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한국 문학이 처해 있는 위상이랄까 또 해야 될 뭐 책무가 없지 않으니 그걸 좀 이렇게 논문을 읽는 거를 삼가고요.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말씀 몇 개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뭐 지구촌 전체의 이 재난이 인류의 삶을 근본에서부터 바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10만 관중이 운집한 월드컵 결승전이나 수만 명이 한꺼번에 출발선을 뛰어가는 마라톤 대회를 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1000만 관중 한국 영화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이제 다 신화가 될지도 모르는 그 미중의의 위기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우리 반 선생님 또 이렇게 발표에 또 이렇게 의탁하면 더 큰 위기들이 지금 이 시절조차도 또 미약했던 시기로 기록해 갈 가능성이 농후하지만 현재까지의 어쨌든 미래는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 위기가 이 감염병 위기가 굉장히 본질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시점에 와 있다. 그러니까 무슨 스포츠나 공연 예술의 급격한 퇴조라든가 뭐 이런 생활 방식의 변화쯤은 이제 국지적인 것이고 보다 더 본원적인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문화적 차원에서는 어떻게 이런 감염병 요인들이 수용될 수 있을까? 일단 과거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서 아까 그 까미의 페스트나 주제 사람하고의 그 죽은 자들의 도시라든가 눈먼 자들의 도시라든가 이런 아주 유명한 그 이제 세계적인 명작부터 아까 그 스페인 독감 말씀하셨는데 제가 글에는 없었는데 우리 김주현 선생님, 반기성 선생님 다 코로나 독감 스페인 독감 얘기하셔서 그게 1차 대전 거의 이제 한참 진행 중에 감염이 이루어져 가지고 하필이면 그 이제 스페인에서 그 좀 오명을 뒤집었을 이름인데 굉장히 많이 죽었다 그래요. 근데 그때 한국 문학은 1918년에 뭐 하고 있었냐면요. 이광수의 무정이 그 전해에 발표되었고 1919년 그 이듬해에 3.1운동이 일어나고 우리 잘 아는 창조, 폐허, 백조, 장미천 이런 동인지들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1920년부터 이제 소위 문화통치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염상섭, 현진건, 나도양 뭐 이런 위대한 작가들이 출연하기 시작하는 그때에 스페인 독감이 전 세계를 휩쓸었고 식민지 조선에서도 상당수가 이제 죽습니다. 그런 기록도 있어요. 그 감염병이 있으니까 그때 평양 쪽에 초기에 전래된 기독교 신자들이 되게 어떻게 했냐면은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더 번지죠, 감염병이. 그래서 이렇게 많이 돌아가는 그런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적 대상이 되지 않고 어떤 그 습격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해서 약간 그 감염병에 대한 무지 때문에 더 확산된 측면이 있죠. 근데 이제 여기 안 썼지만 한 가지 그 염상수의 만세전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만세전이잖아요. 만세전. 그러니까 1919년에 만세운동이 있었으니까 그 작품의 배경은 만세전인 1918년입니다. 공교롭게 스페인 독감하고 딱 겹칩니다. 그런데 그 원래 만세전이라는 작품 염상섭이 연재할 때의 제목은 묘지였어요. 묘지. 그러니까 감염병 이미지하고 좀 겹치지 않습니까? 그 동경 유학생 이인화가 뭐 그 주인공 이름을 필명으로 삼은 소설가도 있습니다만 이인화가 그 이제 자신의 사랑 없이 결혼한 조혼한 처가 위독하다는 정보를 받고 그 유학생이 이제 입국을 합니다. 동경에서 시모노세키 부산에서 김천 거쳐서 이렇게 서울로 오는데 와가지고 이제 논쟁을 벌이는데 뭐냐면 이 아내가 죽으면 선영으로 갈 거냐 공동묘지로 갈 거냐 그런 이제 논쟁을 해요. 물론 이제 이때 묘지는 은유적 묘지입니다. 구더기가 끓는 묘지다. 이 식민지 조선이. 그래서 이제 일제의 가혹한 통치를
은유하는 그 폐허로서의 묘지라는 비유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알 수 없는 감염병으로 수없이 죽어가는 사람들로 인해서 공동묘지가 이제 확장되는 과정입니다. 근데 지금 저도 이 코로나 발병 이후에는 이전에는 이런 독법을 본 적이 없는데 거기에 이인화가 입국을 하는 과정에서 서울로 바로 안 와요. 별로 관심이 없거든, 자기 아내지만. 남편의 의무가 물어오는 거니까. 그래서 중간중간에 자기 형도 만나고 뭐 이러면서 해차를 해요. 그런데 그때 어느 이제 카페에 들어가서 여급하고 이제 말하자면 장난을 치는데 그때 아주 인상적인 대목이 나옵니다. 이인화가 그 여급에게 약간의 애정 표시를 하려고 하니까 그 여급이 저를 죽이실 작정입니까? 접촉이지. 이 코로나 시대 이전에는 보이지도 않던 대목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1918년 당시에 식민지 조선의 백성들도 감염병에 대한 그 소식을 다 듣고 지금 이렇게 누가 나한테 접촉을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 이런 게 그 작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 독감은 뭐 완전히 강 건너 불구경 조선에서 보면은 강 건너 불구경 같았지만 이 팬데믹이기 때문에 이 한반도에서도 수많은 사상자를 냈고요, 정말. 그래서 그로부터 한 3년 후에 관동 대지진이라는 사건이 나와요, 일본에서. 그게 이제 또 조선인들이 우물에다 뭐 독약을 넣었다 그래가지고 대규모의 학살이 벌어지는데 그때 동경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런 소문을 믿고 그리고 무자비한 학살에 나설 수 있었느냐의 심리적 근저에도 제국과 식민의 관계도 있지만 1, 2년 전에 당했잖아요, 감염병을. 그 감염병의 그 약간 그 잔영이 그들에게 다 있었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걔들 가만 두면 안 되지. 그런 어떤 심리적인 근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918년부터 1923년 고여름에 이 동아시아의 지형학 문학 작품을 볼 때 아주 뛰어난 지성들이 그런 스페인 독감으로 인한 전 세계 팬데믹 사태들이 작품 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인, 전영택 이런 분들의 작품에 다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팬데믹이 불러일으킨 연구 방향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그 작품들을 다시 되돌려 읽는, 여기 제 글에 없어요 지금. 제가 지금 최근에 보다가 이 글을 보내드리고 나서 본 겁니다. 여기는 대신에 뭐 까미 페스트나 그보다도 김중혁, 강영숙, 편혜영, 김숨, 하성란이라는 우리 시대에 이제 다 중견들이 됐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한 2000년대 중반부터 우리 사회를 질병과 재난의 은유로 이렇게 형상화한 소설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일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식민지 시대에 이상과 윤동주라고 하는 비교적 좀 대립적인 캐릭터이기도 하지만 둘 다 일찍 돌아가셨고요. 둘 다 질병과 싸우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윤동주는 그 유고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원래 병원이라는 시집 제목으로 내려고 했었고요. 우리 이상 이분은 당연히 그 이제 결핵성 뇌매독이라는 질병 명명을 받고 동경대학 부속병원에서 죽었는데 사실은 뭐 온몸에 질병을 안고 돌아가셔서 근대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질병의 은유하고 싸운 그런 대목을 아주 핵심적으로 보여주시는 분 같아요. 작가 김유정 선생이나 또 이렇게 일찍 돌아가신 나도양이나 이렇게 아주 서른을 못 산 분들의 그런 분들이 되게 질병,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어떤 그 육체적인 생로병사의 그 흐름에 가장 극단에 처하면서 소멸된 존재들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요즘 그 수잔 솜택의 그 자서전이 나와서 이제 전기가 나와서 요즘 저도 사다만 놓고 앞으로 이제 그냥 표지만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분의 그 이제 은유로서의 질병 이제 그 텍스트를 빌려서 두 분을 좀 분석을 해본 게 2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3장에 관한 얘기만 드리고 제 소임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 박수빈 선생님이 질문에 나와서 그때 질의하시면 답변을 하겠습니다만, 우리 반기성 선생님의 그 발표를 문학적으로 말하면 일종의 묵시입니다. 묵시. 그러니까 계시 중에 현시가 아니고 묵시죠.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 그래서 그 리스크들이 현재적으로 얼마나 이렇게 점증하고 있는가에 대한 예감. 그러니까 원래 문학이라는 게 회감, 시라는 게요. 독일 시학자인 에밀 슈타이거라는 사람이 그 시학의 근본 개념에서 그 서정시의 원리는 회감에 있다. 에어인으로, 즉 회감. 그러니까 우리말에 잘 안 쓰는 말인데 회상, 뭐 기억 그런 뜻이에요. 회감. 근데 회감의 반대말이 뭐냐면 예감이거든요. 예감. 근데 미래는 예감하고 과거는 회감하는 건데 보통 서정시는 회감의 장르라 그랬어요. 근데 그러니까 회감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증언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것을 소중히 여겼고 어떻게 우리가 잘못해서 이 지경에 이르렀고 이런 것들을 쓰는 게 회감의 증언의 힘이고요. 그게 문학의 힘이죠. 기록의 힘이고. 근데 예감의 힘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어떤 기독교에서는 이런 건 사제적 직능, 이런 건 이제 무슨 예언자적 직능에서 이렇게 구분하는 패러다임이 있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예언자로서, 그러니까 작가가 예언자로서 지금 이 지경이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은 하고서 이렇게 암시하는 그게 예감, 또 예기라고도 해서 프로피트의 기능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 기능이 이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문학이 할 수 있는 밸런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기록과 예감이에요. 그러니까 증언과 예감. 그러니까 이쪽은 기록자고 이쪽은 예언자죠. 그러면 뭘 기록하고 뭘 예언할 것이냐. 그것이 2000년대 초반에 근대 이 모더니티에 대한 반성적 사유로 나타난 문학적 흐름 중에 에콜로지컬한 흐름이 있습니다. 생태죠. 그때 이제 많은 그 심층 생태학자들 혹은 에코페미니즘, 여성 생태학 이런 문헌들이 많이 소개되면서 시인들도 이제 갑자기 초원으로 달려가고 숲으로 바다로 또 생명지향의 작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그게 아주 초기적 형태의 생태시학입니다. 김지하 선생도 아예 생명이라고 하는 에세이 집을 낼 정도로 생명에 대한 아마 최초의 담론적 사유를 한 것이 아닌가. 1990년대 초가요. 그러다가 이제 근대성에 대한 논의가 좀 잠식되고 나서는 이제 시단에서는 소위 세대론이 나와요. 미래파 또는 담론 어떤 구성 방식에 대한 논쟁으로 바뀌면서 생태는 여성 시학과 더불어 약간 잠복합니다. 그러다가 지금 우리 다시 위드 코로나와 페미니즘의 성세를 다시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페미니즘과 이 생태주의는 이제 90년대 걸 반복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주현 선생님 말씀한 대로 이제 새로운 그러니까 그 남성성의 대체가 반복적 재현이 아니고 여성성의 어떤 그 발현으로서의 생태시학을 꿈꿔야 될 것을. 그러면 과거 생태시학에 대한 약간의 반성이 필요한데 제가 그걸 좀 적었어요. 그러니까 1990년대 그 생태시의 이 문제점은 일단 평균적 범속화와 소재주의가 강했다. 그러니까 큰 철학적인 통찰 없이 숲에 구원이 있고 무슨 나무를 예찬하고 별을 바라보고 자연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뭔가 성소가 있을 것 같은 그런 것에 평균적 범속화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아주 우뚝한 생태시 편들 그 시학적인 존재로서 한국 문학사의 우뚝선 존재자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 개인의 생애에서도 90년대만 생태시를 쓰고 지금 안 쓰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한갓 메인스트림이었던 것이죠. 그런 반성이 좀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너무 판에 박은 주객합일 경지를 드러냈다. 사실 주객합일, 내가 곧 나무가 되고 나무가 곧 내가 된다는 것은 우리 위안과 치유를 주는 순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주객이 이렇게 일치될 수 없는 우리 후기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인간의 어떤 욕망 문제 이런 것들 너무 손쉽게 화해해 버리는 그런 쪽으로 생태시학이 준용되었다. 세 번째, 아까 우리 박기선 선생님 말씀하시고 하셨지만 재난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가혹하게 옵니다. 거의 무방비로 옵니다.
그러니까 생태 문제도 일종의 그런 계층 문제가 매개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회적 평등 불평등의 문제. 그런 데서 빚어지는 인류의 글로벌한 문제이자 아주 국지적인 그 문제라고 하는 그 원심과 구심의 균형을 사실 한국 생태시학은 보편주의로 좀 해소해 버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적당한 사례를 들지 않아서 지금 좀 추상적이 됐습니다만, 그러니까 보편주의로 해소하면은 누구나의 문제지만 아무의 문제도 아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버린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자연을 예찬하다 보니까 인간을 비판하는 역작용이 생겼어요. 인간은 추하고 나무는 성스럽고, 그렇게 인간 혐오론에 빠지면 그건 허구에 가깝습니다. 저는 인문학은 인간의 위대함에 대한 학문입니다. 위대한 가능성. 인간만이 가진 위대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만이 가진 잔인성이 있습니다. 잔혹성.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의 일차적인 욕구 외에 수백만을 학살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입니다. 자기 정치적 위기 때문에 하는 일이죠. 그러나 그 인간만이 타인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 목숨을 바칩니다. 그러니까 그런 위대한 가능성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한계를 반성하면서 가야지, 인간은 나쁘고 자연은 성스럽다고 이분법에 빠지면 그런 생태시학은 읽을 때만 감동이지 아무런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네 가지 문제들을 좀 더 철학적, 미학적으로 깊이 통찰한 분들의 에콜로지컬한 문학적 응전이 이제 예감의 차원에서 저는 실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대적 가치의 완성을 위해 매진했던 진보적인 신념들에 대한 일정한 경의를 완료하고, 그 다음에 그 진보성이 가져온 이 폐해들을 우리 계몽의 위기, 김준현 선생님 말씀처럼, 그래서 그동안 망각되었던 그런 인적 가치들을 활발하게 끌어들이는 데서 미래 생태시학이 아마 이 증언이 아니라 예언의 차원으로 다가올 것이다. 여기 우리 문학의 집 서울이 생태적 보고인데요. 보고인데 그런 그 생명이 충실하고, 그러나 아주 낱낱 생명들에 대한 특수성을 다 이렇게 통찰한 끝에 얻어지는 일종의 특수성과 보편성의 합일, 그것의 균형적 고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우리 한국 시도 이렇게 우리 보편적인 어떤 그 진함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은 것이 제 논문의 근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태문학 얘기도 많이 했고 이 자리에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정말 이게 제대로 된 생태문학 얘기 제대로 하고 있지 않나. 이 코로나, 아까 제가 코로나 예천 비슷하게 됐어요. 고통이 심해야 되니까 진정한 담론이 나온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박수빈 씨께서 질의해 주시죠. 그 요약적인 것과 제가 질문한 사항을 답변까지 하셨어요. 저는 이 원고를 먼저 봤잖아요. 그 내용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제가 질문했던 것을 증언록과 무시론이 뭔가요? 라고 여쭤봤는데 예감과 해감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흥분했고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또 선생님의 글은 이제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가 한국 문화에 미치는 영향과 의미와 나아갈 바를 말씀하셨는데, 그 나아갈 바를 핵심으로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생명을 쓰는 시민들이 너무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그 답변만 들으면 제가 더 속이 풀릴 것 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답변 안 해도 될 것 같은. 박수빈 선생님, 저 질문이 그 42, 43쪽에 있는데 오래전에 보내주셨어요. 근데 오늘 오니까 이렇게 새롭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냥 근데 질병과 재난은 일단 차원이 좀 다르죠. 제가 그래서 이 논문에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등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난, 디제스터 이런 감염병을 중심으로 한 일종의 나의 의지나 나의 어떤 수용 범위를 벗어난 전적으로 외적인 침입으로서의 재난만 가지고 사실은 썼어야 맞는데, 이 질병의 문제는
개인의 무지, 개인의 뭐 비위생, 뭐 이런 걸로도 초래가 가능하니까 조금 차원이 다른데 어쨌든 제가 생태라고 하는 것도 좀 너무 포괄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에코페미니즘 혹은 심층 생태학 이런 철학적인 도움을 빌리고 그리고 아까 지구 온난화란 말 이제 다 옛날 이디엄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환경 변화와 기후 변화 그다음에 엄습하는 저는 이렇게 벌초지를 보면 있죠. 벌목지 보면 자연의 킬링필드라고 생각해요. 정말 지금 나무들의 킬링필드잖아요, 거기가. 근데 지금도 뭐 여지없이 산들은 깎여 나가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을 멈출 수 있는 거는 분명히 인류의 지혜일 텐데 인류가 현명하니까 어느 순간 욕망을 스톱할 수 있는 합의에 이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보면서 그 인간의 위대함이에요. 근데 인간은 잔혹해서 자기밖에 몰라서 이 가속도를 멈출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 갈림길에서 인간이란 종이 훗날 역사에 어떻게 기록되겠죠. 그런 정도인데 그래도 우리 반 선생님이 늘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듯이 우리도 아주 마이크로한 측면에서 실천부터 매크로한 쪽에서의 이런 그 담론적인 준비도 한국문학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한국문학은 그동안 축축한 감상과 무슨 이런 쪽에 이렇게 미시적인 데서 명작이 많이 나왔어요. 이제 정말 거시적 통찰의 애송 작품들도 좀 나왔습니다. 너무 사사로운 애정시들이 명작의 반열에 많이 올랐었는데 애송에. 근데 이런 인류적인 문제도 이렇게 아주 거작들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좀 부기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